네, 반갑습니다. 벤처 사업계획서 11주차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이제 앞으로 한 4번 정도 남았는데요. 마지막 주 같은 경우는 평가 등 관련해 가서 얘기하고 이러면 실제로 한 3번 이 정도밖에 서너 번 남은 것 같습니다. 뭐 제가 말씀드렸듯이 혹시 수업을 직접 들으시고 싶으신 분은 학교로 와서 강의를 들어도 됩니다. 저희가 오프라인으로 어차피 녹음을 하기 위해서 학교에서 하기 때문에요. 물론 녹음하는 게 약간 한 주 정도 빠르긴 한데 어쨌든 학교 와서 뭐 얘기를 나누든지 하면은 저희가 보통 한뭐 월요일 매주 월요일 한 2시 정도 강의를 시작하거든요. 오시면 됩니다. 사업계획서의 이제 주로 핵심 부분들을 지난 시간에 재무 같은 걸 했을 거예요. 지금 특히 재무 부분 중에서 뭐 차익과 투자 등등에 관해서도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레버리지 같은 거 등등 얘기한다고 했고요. 어쨌든 사업 계획서에 관련돼서 이제 사업 계획서가 괜찮은지 등등에 관련돼서 이제 쓰다가 도대체 어떤 기준에 무엇을 써야 될지에 관해서 이제 개략적으로 설명한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사업 계획서에 들어갈 내용 같은 경우는 우선은 사업의 개요가 들어있죠. 사업. 이게 사업에 관련된 일반적인 거죠. 일반적인 사업의 주로 주요한 주요 사업, 무슨 업무를 하는 사업이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이 부분이 뭐 어떻게 무슨 뭘 주력을 하는 사업인지에 관한 얘기들이고요. 두 번째 들어갈 내용이 주로 이제 이그 기업이든 간에 첫 번째 사업의 목적이라든지 뭐 또는 또 사업의 분야라든지 이런 부분이 주로 많이 쓰이고요. 두 번째 들어가야 될 부분이 주로 이제 사람들인데 기업가 또는 경영진, 그다음 기술진, 핵심 기술진 뭐 등등 사람들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평가를 할 때 주로 이 기업가 부분에서는 기업가의 경영 능력이라든지 이 사람의 사업 백그라운드라든지 경영자의 성향이라든지 이게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기업가를 주로 이제 우리가 사업 계획서가 아니더라도 기업가를 평가하는 부분에서는 주로 경영 능력, 경영할 능력이 있는지, 이 사람의 사업의 배경이 뭐냐, 어떤 배경에서 어떤 백그라운드로 시작을 했느냐, 이 경영자의 성향이 뭐냐 등등 관련돼서 얘기를 합니다. 제가 최근에 이제 그 BTS가 좀 이게 나름대로 좀 히트를 많이 해가지고 한번 제가 BTS를 설립한 방시혁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제가 잠깐 조사를 해봤어요. 조사를 해봤더니 이 사람은 어떻게 사업을 하게 됐을까부터 시작해서 했는데 제가 뭐 그 자료 조사를 쭉 해봤어요. 뭐 주로 네이버라든지 뭐 관련된 자료를 쭉 살펴봤더니 이 사람은 서울대학교를 졸업했는데 학교는 그렇게 됐고요. 미학을 전공했더라고요. 이 사람이 어떻게 사업을 시작했는지에 관해서 이 친구가 작년에 서울대학교 졸업식에 가서 졸업한 학생들에게 축사를 한 게 있어요. 그래서 이 속에 보면은 꽤 진솔하게 한 18분 정도 된 그 속 보면은 사업을 하게 된 배경 같은 게 나와요. 본인이 이제 진학을 하면서 겪었던 고민들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사업을 하게 된 배경들, 처음에 이제 JYP 엔터테인먼트인가요? 들어가서 이제 일을 하게 된 배경, 박진영 씨가 하는 거죠. 박진영 씨 같은 JYP 엔터테인먼트 보니까 공동 창업을 했더라고요. 2000년도에 공동 창업을 해가지고 나름대로 이제 프로듀서 겸 뭐 이렇게 매니저 겸 이렇게 일종의 경영진 겸 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2005년에 이제 실제로 이제 이 회사를 빅히트 엔터테인먼트라는 회사를 차려서 이렇게 나왔는데 회사를 차려서 나온 지 지금 15년 정도 되는 거죠. 15년 만에 어쨌든 최근에 이제 BTS라는 굉장히 좀 보이스 그룹이죠. 히트치고 지난달에 이번 달이죠. 이번 달에 상장을 해가지고 나름대로 약 뭐 한 3조 정도, 한 2조에서 3조 정도 되는 자본 차익을 누리는 굉장히 성과를 누렸죠. 그래서 어쨌든 이 사람의 백그라운드를 본다든지 등등 보면 이 사람의
그 경영 능력이라든지 심지어 경영자 성향까지도 쭉 알 수 있는 그런 과정이 있었고요. 이 친구 얘기는 그래요. 본인이 특별히 나는 사업에서 성공해야 되겠다 뭐 이런 것보다 상당히 많은 그 사업가들 중에서 크게 보면 두세 가지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사업을 기업가가 시작을 하게 되었는가 부분에서 굉장히 그냥 흘러가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경우도 있고요. 굉장히 큰 그 모먼트가 결정적인 순간이 있어가지고 그 순간을 통해 가지고 이제 어떤 그 사업자로 전환이 되거나 또는 사업을 시작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있는데 이 친구 같은 경우는 결정적인 순간이라기보다는 흘러가면서 이렇게 쭉 했던 것 같고요. 이 친구가 한 작곡도 굉장히 많이 했더라고요. 굉장히 수십 곡을 작곡을 했더라고요. 유명한 곡만 하더라도 이 친구가 작곡한 곡만 하더라도 한 수백 곡이 되고요. 히트친 곡만 하더라도 수십 곡이 되더라고요. 한번 인터넷에 한번 찾아보세요. 그래서 나름대로 좀 그런 예를 들어서 제가 방시혁에 관해 빅히트 엔터테인먼트에 관심을 가진다면은 마찬가지로 빅히트가 뭐 이렇게 상장이 되기 전이라도 이 사람이 어떤 성향을 가졌을까 또는 여러분이 만약에 이제 거꾸로 나서 내가 만약에 어떤 사람한테 평가를 받는다 그러면은 뭘 보여주고 싶을 건가 뭐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결국에는 그 보고 싶은 것들만 보여준다고 되는 것들 아니고 또 평가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또로 뭐 어떤 Q&A라 그러죠. 질문을 한다든지 다른 과정들을 통해 가지고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여러 가지 궁금한 사항들을 묻고 이러다 보면은 사실은 이제 전문가들이 다 평가를 하잖아요. 하다 보면은 이제 좀 과장해서 얘기를 하더라도 또는 또 다른 면을 보이려고 막 하더라도 실제로는 정확하게 평가들을 많이 해요. 기업과 관련된 부분이 실제로는 그 사업 계획서라는 것들을 영어로는 비즈니스 플랜이라고 그래요. 비즈니스 플랜이라고 해서 이게 가장 핵심적인 사항 중에 하나고요.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 궁금하시면은 한번 뭐 제가 한번 그 과제 겸해서 좋게요 드릴 테니까 한번 보세요. 그 빅히트 엔터테인먼트라는 회사 전반에 가서 한번 검토를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빅히트 엔터테인먼트의 제가 지금부터 얘기하는 것들이 이제 몇 가지가 첫 번째는 이제 우선은 사업 목적이라든지 분야라든지 그다음 기업가 그 다음에는 시장성이에요. 시장성을 평가하는 거예요. 어쨌든 뭐 그게 문화 사업이 됐든 제품이 됐든 서비스가 됐든 결국에는 이 회사가 만드는 또 이 회사가 제공하는 그의 정량적 PTS 같으면 이게 도대체 1년에 얼마 정도 돈을 할 거고 그다음에 정성적인 부분 그러니까 질적인 부분과 양적인 부분을 다 평가를 해야 되죠. 그 다음에 시장성은 결국에는 대부분의 것들이 어디서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계속 부동산 시장 부분에서 문제가 계속 생기는 이유가 뭐냐면은 부동산 정책을 하시는 분들이 이 시장 마켓에 관해서 이해를 잘 못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시장 평가 부분에 이 시장에 관해 조금 더 얘기를 하겠지만 어쨌든 이 시장성 평가가 굉장히 중요한 항목입니다. 잠시 돌아와서 다시 또 하겠지만 그 다음에 이제 기술성 노하우라든지 또 기술적 특성이라든지 또 R&D라든지 대부분 같은 경우는 R&D 관련된 그 다음에 기술적뿐만 아니라 이 경쟁력과도 관계되는 것들인데요. 결국에는 예를 들어 빅히트 엔터테인먼트만 하더라도 그냥 빅히트를 돈을 가진 사람이 투자한 게 아니라 노하우를 가진 사람이 노하우라는 게 뭐예요? 노하우라든지 어떤 경쟁력 있는 기술 경쟁력 있는 기술은 문화산업에서 경쟁력 있는 기술 영화도 마찬가지겠지만 결국에는 외국인의 영화 같은 거 한 편 만들 때 보통 수백억에서 수천억이 들어가잖아요. 그럼 그 수천억은 자기 돈이 아니고 대부분 영화사들 같은 게 돈을 이렇게 투자를 받거든요. 투자 받을 때는 사업 계획서를 보고 해요. 이번 영화 감독은 뭡니다. 그리고 이 제작자는 누굽니다. 돈을 대는 회사는 누굽니다. 이번에 이 작품의 시장성은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 작품만이 가지고 있는 기술적인 난이도는 어떤데 어떤 그 부분을 어느 부분을 어떻게 작하고 등등 관련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기술성과 관련돼서도
일반적인 R&D뿐만 아니라 노하우라든지 그 다음에 그 대표자 또는 대표자가 만약 기술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표자라 하더라도 대표자의 기술 장악력을 많이 보기도 하는데 대표자가 굳이 기술을 가질 필요는 없어요. 대표자가 기술자들을 잘 활용하는 능력이 있으면 돼요.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는 방식이라는 사람이 모든 것을 알 필요는 없어요. 그 대신 본인이 어느 부분에 예를 들어서 글로벌 최근에 뭐 미국 시장도 진출하고 등등 했을 때 그런 시장 진출할 때에 그걸 돌파할 수 있는 기술력이 있느냐. 사실 기술성과 시장성이 굉장히 면밀하게 연결이 돼요. 그래서 흔히 우리가 얘기할 때는 R&D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R&D. R&D, Research and Development를 약자인데요. R&DB를 많이 해요. 리서치하고 디벨롭 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비즈니스랑 마켓하고 연결을 시킬 수 있는 능력이니까 그냥 제품만을 만드는 게 끝나는 게 아니라 만든 제품이 실질적으로 비즈니스화, 사업화, 시장에 갔을 때에 어떻게 할 건지에 관해서 연결시켜서 R&D를 잘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지금 일본과 미국의 가장 큰 차이가 뭐냐면은 일본은 R&D를 굉장히 잘해요. 근데 미국은 R&D 중에서 R&D비에 엄청나게 잘해요. 이게 패트리어트 미사일을 한다. 미사일을 또 날아오는 미사일을 격추하는 기술. 실제로 미국이 가지고 있는 기술은 거의 아무것도 없다고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철강이다. 그러면 스웨덴이라든지 철강의 강국들 합금한 철강 기술들이잖아요. 그 다음에 전자라든지 이런 거는 이스라엘이라든지 일본 기술을 가져와요. 그럼 미국에서는 뭐 그냥 조립만 하는 거예요. 그럼 이건 뭐냐? 조립하고 나서 이걸 갖다 사업화 시켜가지고 갖다 팔 수 있는 결국에는 비즈니스화하는 데는 패트리어트 미사일 중에서 미국이 가지고 있는 기술이 거의 없다시피 해요. 돈은 누가 다 버느냐? 미국이 다 벌어요. 그럼 일본은 예를 들어 카메라라든지 뭐 전자 제품 몇 개 팔아봤자 예를 들어서 뭐 한 1,000억짜리 패트리어트 미사일이야. 부분적으로 몇십억, 몇백억 정도 밖에 못 가져가요. 이스라엘도 마찬가지고 뭐 관련된 철강이라든지 합금을 하는데도 거의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기술력이 엄청나게 중요해요. 특히 이제 대표자의 기술력 또는 대표자가 핵심 기술진을 컨트롤할 수 있는 장악력이 되게 중요해요. 상당히 우리가 이제 최근에는 이제 의료 바이오라든지 많은 업체들이 나오는데 이 업체들 같은 경우는 결국에는 대표자가 기술력이 있느냐 없다면 기술을 장악할 수 있느냐 장악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에다가 핵심 인력들이 이 회사에서 나름대로 컨트리뷰션하고 다른 회사로 옮겨갈 가능성이 많지 않느냐. 왜냐하면 상당히 많은 회사들이라든지 상당히 많은 최근에도 뭐 지금 뭐 LG 지금 화하고 SK 이노베이션하고 싸우는 것도 뭐냐면은 결국에는 전지와 관련해 가지고 배터리와 관련돼서 엄청난 지금 시장이 열리고 있고 전기차에서 핵심 기술인데 결국에는 SK 이노베이션에서 LG 화학 직원들을 데려왔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직원들이 가지고 있던 기술을 이용했다거든요. 그 기술 침해를 했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미국에 소송을 하고 있는데 소송 비용만 아마 수천억이 들어갈 거고 소송 결과에 따라서 아마 그 기업이 치명적인 타격을 입을 수도 있고 아마 몇 조 원의 손해를 볼 수도 있어요. 여기서도 논의되는 게 결국에는 기술과 관련된 거예요. 그래서 핵심 기술자들을 보유하고 있는지 장악하고 있는지 이 직원들이 다른 회사로 옮겨가지 않고 이 회사를 위해서 컨트리뷰션 할 나름대로 이유가 있는지. 그래서 이 이유를 연결고리를 주로 재무학 연결을 있을게요. 좀 이따 얘기를 하겠지만 기업을 평가할 때 그 다음 평가가 재무성 평가예요. 이 회사가 재무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느냐는 문제예요. 결국에는 추정 재무제표를 가져와요. 자금의 조달과 관련된 부분들, 그 다음에 사업의 경제성과 관련된 부분들, 그 다음에 사업의 수익성과 관련된 부분. 그래서 여기 보면은 대차대조표. 이 회사가 또 가지고 있는 재무적 역량이 어느 정도 되느냐.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수익력이 어떻게 되느냐. 이 친구들이 한다고 주장했던 그 사업 분야 내에서 사업의 경제성은 어느 정도 있느냐. 그래서 크게 평가를 보면은 결국에는 이 사업 분야가 목적이 뭐냐. 그리고 이 회사가 추구하는 기업 가는 누구냐. 어떤 사람들이냐. 그 다음에 이 회사가 하는 시장성은 어떠냐. 기술성은 있느냐. 그 다음에 이 회사의 재무적 경쟁력이나 재무적으로 양호하냐.
이런 것들을 평가하는 것들에 따라서 이 회사에 관해서 결국에는 이게 이제 우리가 좀 얘기했지만 여러 가지를 둘러왔지만 뭐 저희가 많은 것들을 했죠. 사업 아이디어 부분에 대해서도 얘기했고 기업 가에 대해서도 장시간 얘기를 했고 그다음 한국의 사업 생태계에 관해서도 장시간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이제 그 자금의 그 투자와 조달, 투자와 차익과 관련해서도 쭉 얘기를 했고 그래서 핵심적으로 정리를 하다 보면 결국 사업 계획서에 들어가야 될 사항들은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논의를 해야 될 부분은 결국은 재무성에 관련된 부분 중에서 레버리지라는 걸 제가 추가로 설명한다 그랬고요. 레버리지에 관련돼서 설명을 좀 더 할 거고요. 그다음에 뭐 차익 거래 뭐 이런 등등에 관련된 부분들 뭐 특히 이제 레버리지 관련돼서 레버리지는 지렛대거든요. 기업이 특별한 특히 벤처기업 같은 경우는 보유하고 있는 그 기업의 재무적 역량 자체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럼 그 상황 속에서 나머지 부분들 가지고 우리는 어떤 기업가입니다. 시장성은 미래 시장성은 어떻습니까? 기술성은 어떻습니다? 재무성은 기업들이 상당히 약하죠. 재무성은 약하지만 이것들은 어떻게 보완을 하겠습니다. 또는 어떻게 투자를 한다 그러면 주주들한테 혜택을 주겠습니다. 뭐 등등 관련된 부분들에 관해서 설득력 있게 제시되지 않으면은 결국에는 이 벤처기업 같은 경우는 투자를 안 하겠죠. 또는 대여를 안 해주겠죠. 그러면은 이 기업이 돌아가려면 핵심이 자금인데 자금 부분에 관한 조달이 쉽지는 않겠죠. 그래서 이제 저희가 여러 가지 얘기한 것들 중에서 이제 우선은 레버리지라는 부분을 잠깐 설명을 제가 할게요. 레버리지라는 부분은 아마 요즘에 그 영끌이라 그래가지고 영끌이라 그러죠. 영끌. 영혼을 끌어모아가지고 뭐 집을 사겠다 그래가지고 부동산이 엄청나게 이제 나름대로 활발하다 그럴까요? 사람들이 전 국민 부동산 얘기를 하더라고요. 대학생부터 시작해서 할머니까지. 그랬을 때 이걸 잠깐 레버리지를 통해 가지고 한번 설명을 해보면 어떨까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는 참 독특한 제도가 있어요. 독특한 제도가 중에 우리나라만 있는 독특한 제도 중에 하나가 전세제도예요. 전세제도. 여러분이 만약에 한 2억 5천, 2억 4천, 2억 4천짜리 나는 뭐 요즘 이런 정도 집은 없겠지만 어쨌든 2억 4천 정도짜리 빌라 어느 동네에 빌라를 하나 살려고 하는데 그 돈이 2억 4천이다. 2억 4천인데 여러분이 만약에 이 집에 들어가서 직접 살려고 하지 않으면은 직접 살지는 않는다 이러면은 이거를 살 수 있겠죠. 살 수 있는데 원래는 2억 4천짜리 집이면은 2억 4천의 현금이 있어야 돼요. 그죠? 2억 4천 현금이 있어야 돼요. 근데 만약 2억 4천의 현금이 없는 가운데서 이걸 산다 그러면은 가장 단순하게 조달하는 게는 주로 대출을 받거나 전세를 얻는데 대부분의 경우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전세 제도가 굉장히 잘 발달되어 있어요. 그래서 원래 이 집을 살려고 보면 주인이 원래 살고 있는 집이 아니다 하더라도 전세를 끼고 있거나 아니면 주인이 살고 있다 하더라도 내가 입주할 것 같지 않으면 이걸 전세를 주면서 사면 돼요. 만약에 이 집에 관한 전세가 한 1억 2천에 들어가 있다. 1억 2천. 그럼 실제로 내가 조달해야 되는 집 비용은 얼마일까요? 나머지 1억 2천만 주면 되죠. 나머지 1억 2천만 주면은 이 집을 살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것도 좀 예전 같으면 요즘에 대출 규제가 자꾸 있어. 그러면 이 집을 만약에 전세를 50%를 끼고 내가 집을 산다 그러면 나한테 1억 2천만 원이라는 돈이 있어야 돼요. 근데 대출 규제가 있기 전에 같으면 보통 전세는 70% 이렇게 나오거든요. 70%. 그럼 2억 4천 정도 집이면은 2억 4천에다 한 70%면은 7, 3, 21, 7, 2, 14. 1억 6천. 실제로 이 집을 대부분 사는 경우에는 1억 6천 정도 대출을 하죠. 전세를 보면 한 1억 2천밖에 안 되는데 대출을 받는다면 1억 6천 정도 되는 거죠. 그럼 1억 6천이면은 2억 4천에다가 1억 6천이면 실제로 내가 얼마 정도 돈이 있어야 되는 거죠? 실제로는 8천만 원의 돈이 있으면은 이 집을 사는 거죠. 그죠? 8천만 원. 8천만 원을 가지면 이 집을 사는 거죠.
근데 8천만 원을 주고 이 집을 샀어요. 이만큼의 대출을 끼고. 만약 이자가 요즘엔 3%다. 이자가 3%면은 내가 1년 동안 1억 6천에 관해서 한 3% 이자를 부담해야 된다. 그리고 만약에 이 집에 관해서 이만큼의 전세가 있으니까 이만큼의 대출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안 들어와요. 만약 1억 2천짜리인데 안 들어오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결국에는 이 집을 월세를 놓거나 반전세를 놔야 돼요. 그죠? 그럼 월세를 한번 놔볼까요? 반전세로. 자, 1억 6천에 대출이 있어요. 1억 6천에 대출이 있어요. 그죠? 그러면은 1억 6천에 대출이 원래 시세는 2억 4천짜리 집이에요. 그럼 한 2억 정도 되더라도 그러면 한 4천만 원에 월세를 얼마 좀 받을까요? 4천만 원 1억 2천짜리인데 4천만 원에 한 50만 원 받을까요? 50만 원? 이 정도 되면 들어올래나요? 50만 원 너무 비싸나요? 1억 2천 정도짜리 집을 4천만 원에 한 50만 원 이렇게 들어온다 예를 들어서 들어온다 치죠. 그러면은 대출을 통해 가지고 1억 6천을 조달했어요. 대출을 통해서 4천만 원은 뭘 통해서 조달한 거죠? 보증금을 통해서. 그리고 50만 원의 월세를 받아요. 자, 그러면 내가 부담해야 되는 돈은 얼마로 줄어들었죠? 원래 자 계산해 봅시다. 원래 2억 4천이었는데 은행 대출을 1억 6천을 받았어요. 1억 6천을 받고 보니까 실제로는 남아있는 게 8천 정도 남았는데 다시 4천을 보증금으로 받았어요. 세입자한테. 그럼 실제로 내가 또 조달해야 되는 돈은 4천만 원만 조달하면은 이 집을 살 수 있는 거죠. 그러면은 내가 이자를 줘야 되는 돈 얼마냐면 1억 6천에 관해서 3% 이자는 얼마죠? 1억 6천 곱하기 3% 나누기 12 한번 해보세요. 얼마인지 보세요. 1억 6천 보면은 6, 38, 48이죠. 48 나누기 12 하면은 한 달에 부담해야 되는 이자가 얼마죠? 48 나누기 12 얼마죠? 4. 그러면은 한 달에 부담해야 되는 이자가 40만 원이에요. 40만 원. 40만 원은 1억 6천을 빌린 대가로 40만 원을 지급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한테 월세를 받는 거는 월세는 얼마나 받아요? 월세는 50만 원의 보증금 4천에다 50만 원 월세를 받아요. 그죠? 그냥 50만 원 하고 40만 원 할까요? 보증금 그냥 40만 원, 4천만 원에 40만 원의 월세를 받다 치죠. 그죠? 4천만 원에 40만 원의 월세를 줬어요. 그럼 나는 내가 1억 6천을 빌린 돈으로 인해서 부담해야 될 이자는 누가 부담하는 거예요? 세입자가 부담하는 거예요. 그럼 나는 이 집을 샀잖아. 그죠? 얼마 주고 샀는 거죠? 4천만 원만 주고 샀어요. 그죠? 4천만 원만 주고. 요즘에 4천만 원의 신용대출 받으면 아마 4천만 원의 신용대출 받으면 2.5% 정도밖에 안 될 거예요. 실제로는 뭐 3%다 치더라도 한 달에 4천만 원은 내가 은행에 가서 대출을 받았어요. 여기는 1억 6천은 담보대출을 받은 거고 이 4천만 원은 내가 회사는 신용대출을 받았어요. 신용대출을 받으면 4천만 원에 대한 이자 한 달에 10만 원 정도 부담하면 돼요. 자, 2억 4천만 원짜리 집을 사는 게 나이스하게 끝났죠? 그죠? 자, 그러니까 2억 4천만 원짜리 이 집이 원래 얼마짜리였다고요? 2억 4천만 원짜리 집이었어요. 내 돈은 4천만 원이에요. 내 돈은 4천만 원인데 4천만 원에 대한 이자는 한 달에 10만 원이에요. 1년이면 120만 원의 이자가 나와요. 근데 이 집이 1년에 만약에 또 집은 떨어질 수도 있고 올라갈 수도 있는데 최근에 보면 이게 이 집 자체가 몇 퍼센트가 올라가요? 예를 들어서 10%가 올라갔다는 집이죠. 1년에 10%. 요즘에 1년에 10% 올라가는 거는 최근에 보니까 1년 만에 30% 올라가는 집은 수두룩하더라고요. 그죠? 그러면은 2억 4천만 원짜리 집이 올라갈 때는 내가 가지고 있던
내가 부담해야 되는 4천만 원만 올라가요? 세입자가 부담한 4천만 원만 올라가요? 은행에서 빌린 1억 6천이 올라가는 20천차가 올라가는 거예요? 20천차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럼 20천차가 2억 4천에서 다시 2,400만 원이 올라가니까 1년 뒤에는 이 집이 얼마? 2억 6,400이 돼요. 그러면 2,400만 원이나, 그러니까 2,400만 원이 올라가게 된 거는 뭐 때문에 올라가게 된 거죠? 내가 집을 구입했는데 내 돈은 뭐예요? 내 돈은 불과 4천만 원인데 4천만 원에 관련된 금융비용은 120만 원이에요. 그죠? 나머지 금융비용은 세입자가 다 냈잖아요. 그죠? 세입자 월세가 다 털어서 냈어요. 그러면은 2,400만 원 올라간 것 중에서 내가 부담하는 120만 원을 제외하고 나서 결국은 2,280만 원. 2,280만 원에 관한 이익이 생겼어요. 이게 무슨 이익이라 그래요? 이게 시세 차익이 생겼는데 이 은행 이자를 다 빼고 나서도 내가 무려 2,280만 원. 120만 원만 부담하고 나머지 다 남았잖아요. 그거는 뭐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이 거래 때문에 생겼는데 이 거래는 대부분 뭐예요? 레버리지 지렛대를 이용한 거예요. 무슨 지렛대를 이용했느냐? 내가 이용한 지렛대를 한번 자 지렛대를 하나씩 살펴볼까요? 제일 먼저 이용한 지렛대가 은행의 차입의 지렛대를 이용했어요. 1억 6천. 그 다음에 세입자의 보증금의 지렛대를 이용했어요. 마지막으로는 내가 신용대출의 지렛대를 이용했어요. 이 세 번의 지렛대를 이용하니까 내 돈은 제로인 상태에서 많다고 치더라도 내 돈은 4천만 원만 가지고도 2억 4천만 원이라는 나름대로 거대한 돈에서 생기는 차이익을 내가 그대로 누릴 수 있는 거죠. 이게 레버리지라고 그래요. 레버리지 효과라고 그러고. 이게 투자에서는 어떻게 일어나는지 잠깐 쉬었다가 하겠습니다.